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촉촉하게 비가 오는 수요일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잠시 꺾였는데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대출과 방만 경영이 화두였습니다. 구매팀 직원이 5년간 180억 원의 비리를 저질렀는데요. 회사는 그 사실을 8년간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 첫 번째 인터뷰로 열어드립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금 근시안적인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내리는 한 줄기 비가 더위를 씻어주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경제 상황을 씻어줄 무언가는 없을까요?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직원 180억 원 횡령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실의 규모,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 그 일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구매부 차장 역할을 맡은 직원이 수년간 이만한 돈을 꿀꺽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또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면 더 놀랄 일인데요. 처음부터 부실 기업의 회생이나 부채 문제가 아니라 책임 소재 규명과 부적절한 고리를 끊자, 이런 게 바로 핵심이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린 것 같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부터 알려진 뉴스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80억 원대 리베이트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 하나가 과연 별개일까? 지금 이런 의구심이 또 여론에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단연간 한 5년 정도 걸쳐서 아마 구매부 차장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네. 이분이 한 180억 정도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것이 과연 혼자서 이런 엄청난 금액의 돈을 단연간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네. 이 좀 조직적인 일종의 관행 같은 그런 뇌물 수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고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규모의 금액, 이 1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라는 것, 문구 사무용품이 관련인데요. 더 수사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미니 중수부로 불리고 있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주된 범법 혐의, 분식회계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집중되겠지만 무엇보다 지금 사실 정관계, 또 금융계, 대우조선해양 이 커넥션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맥도 좀 드러내고 손댈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회의 내지는 걱정이 사실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구매 담당하는 차장 비리가 밝혀졌고요. 아마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전임 사장, 남상태 사장이나 고재호 사장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은행에 관련된 관계자, 또 산업은행의 전 행장,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얼마 전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네. 대우조선해양의 산업은행이 이처럼 많은 돈을 대출을 한 것은 산업은행의 채권은행으로서 단독의 의사결정이 아니었다. 청와대나 금융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사실상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서별관 회의 얘기도 살짝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정부 고위 정책 관계자에 대한 책임, 또 그런 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정책적인 판단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로비라든지 이런 또 범죄적인 혐의들이 있는지 이런 데까지 사실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책임에 대한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검찰 수사가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고위 정책을 결정한 청와대 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계자에 대한 진실 규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저희 프로그램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청문회로 다뤄야 될 것들이 많다라고 했고요. 또 여당 측에서는 지나친 정치 공세다. 그렇게 가는 건 좀 무리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갈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이사 선정 논란에서도 불거졌지만 정부, 국책은행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가 다시 대우조선 회생에 주역으로 다시 나선 셈이 된 것이죠.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혹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기에 충분하고요. 이런 우려가 기후에 그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지금까지 대우조선의 대우조선이 부실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 소재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그리고 범죄 여부에 대한 소명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정치 공세다 이렇게 폄하하면은 결국 이건 진실을 덮고 가자는 이야기만 될 건 아니고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사 또 청문회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도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에 기록을 남겨서 시차를 두고 공개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알려진 것처럼 서별관 회의라는 그 비공식 회의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그 의사결정에 어떤 사람들이 책임 있는 발언을 했는지가 전원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을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광두 원장님이 말씀하신 적어도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사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의 방식에 사후적인 회의록 공개가 충분히 이런 기업의 부실 그리고 관치금융을 동원한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현행 구조조정 방식의 불합리함과 책임 소재의 모호함, 도덕적 해이를 증폭시키는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변화, 그 기업 구조 조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개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 참 당연한 일일 텐데요. 일단 구조조정에 대한 현안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자본확충 방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한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10조 규모의 자구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탄 돌리기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 지금 자구안과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자구안과 대책이 사실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지금까지의 그런 구조조정의 관행을 지금도 계속하겠다는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공적 자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투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의 승인이라든지 국회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나온 것이 이번에 구조조정 자본확충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본확충 방안은 사실 이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네. 이 자금의 사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와 감독도 역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돈을 한 12조 정도를 더 붓고도 사실상 아무런 해결을 못하는 그래서 더 부실만 키워서 다음 정권으로 그 부실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TX 3년 반 전에 STX 해양조선 같은 경우도 4조 5천을 3년 반 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3년 반이 지나서 법정 관리를 가게 됐죠. 네. 그동안에 쏟아부은 4조 5천억이 허공에 날아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하면은 이런 식의 이 공적 자금 투입이 제2의 STX 사태로 기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이 쓰일 것이며 이 자금을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올 것이라는 분명한 그 플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항아리의 어느 부분이 깨졌는지 모르는데 일단 좀 물을 붓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좀 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 어떤 사회적이거나 이 경제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약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 이 법적인 판단, 책임 규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구조조정에서는 굉장히 좀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교수님?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은 국채은행이 채권은행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STX 예를 보면은 한 3년 반 전에 시중은행들은 이게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손실을 일부 부담하면서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 상태에서 STX도 법정 관리를 갔었어야 되는데 네. 정부가 그 농협과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을 동원해서 대출을 더 하게 해서 한 3년 반 연명을 시켜줬습니다. 그게 4조 5천억이 들어갔고요. 그러나 결국은 못 이기고 법정 관리를 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4조 5천억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경영 부실, 기업 부실의 책임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세금으로 부실 채권은행의 잘못을 채권은행이 지른 것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을 받는 식으로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국채은행한테. 네. 그러니까 이 채권은행으로서의 국채은행이 기업의 경영과 경영 감독을 충실히 할 이유가 없어지고요. 지금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오히려 지대추구 행위를 해서 부정과 불패가 더 커지는 그런 불상사까지 낳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영인들은 궁극적인 책임을 또 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실 경영을 하더라도 채권은행이 메꿔주고 채권은행은 세금을 통해서 메꿔주고 이런 잘못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국채은행을 동원한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국채은행이 이 과정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만약에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존속 가치하고 청산할 때 청산 가치를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관리 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자기들이 금전적인 손실로 보게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청산을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경영권과 주식 가치가 백지화가 거의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중심적인 자율에 기초한 시장 중심적인 기업의 대출 절차 또는 회생 절차라는 것이 대주주, 채권은행 그리고 일반인들 네. 이 순서로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를 가지는데 우리는 그런 유인 구조가 무너진 것이 국채은행이 채권은행으로서 개입을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은행이 과거 경제발전기에 이바지한 것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채은행이 더 이상 그런 역할을 담당할 이론적으로 봐서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네. 국채은행은
부실 기업들의 부실을 장기화시키고 산업을 더 망가뜨리고 그리고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퇴출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부작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관료와 정치인들이 많은 지대 추구, 렌트 시킹을 하고 부정가 부패가 지금 만연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채은행의 역할, 범위들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조업이 도산할 때 공적자금 투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제조업에서 특정 기업이 도산할 때 선진국들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합니다. 네. 2008년 경제위기에서 GM이 무너지려고 할 때 공적 자금을 미국 정부가 투입한 게 거의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그런 경우더라도 기존 기업을 청산하고 새 기업을 만들어서요. 뉴 GM을 만들어서 그 뉴 GM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이죠. 그렇게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뉴 GM이 향후에 어떻게 잘해서 정부가 공적 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실업 문제가 해소되었는가, 또 GM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적 자금 투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공적 자금의 투입은 국채은행의 자본확충, 국채은행은 그 이전 시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대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것은 공적 자금 투입도 남발할 뿐만이 아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산업과 기업의 부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다. 이 기본적인 기업 구조 조정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죠. 예. 결국 이번 이 구조 조정에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이 국채은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와 또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이 옳고 그름을 밝혀내는 일이 가능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이 구조 조정에 대한 여파, 이 지역 경제나 일하고 있던 근로자들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건 좀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어떤 것들이 좀 마련돼야 할까요? 사실 정부가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실업대책, 지역경제 안정화 문제입니다. 사실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핀란드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던 기업이 망했을 때 네. 공적 자금 투입한 게 한 푼도 없습니다. 네. 정부가 투입한 것은 지역 경제 안정화, 실업 대책에 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울산이라든지 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경제 재해 지역 같은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합적으로 실업 대책,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 이런 것들을 정부가 세우고 그 액션 플랜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가 해줄 필요가 있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이런 데 사실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정말 돈을 써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지적까지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뉴스에 귀 기울이고 또 경제 소식 듣다 보면 어느새 경제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쌓겠죠. 경제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에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문자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오늘 인터뷰에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인 부실기업 또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방금도 전해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의 한 직원이 회사 돈 180억 원을 빼돌렸다. 이런 거에 대한 죄가 바로 이것죄로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롯데그룹 역시 롯데쇼핑홀딩스의 비자금 핵심 창구로 주목되면서 횡령 및 이것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손해를 주면 국가나 회사 또 서민들은 정말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프겠죠.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정열.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 2부는 경제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롯데그룹 수사에서 오너 일가에 대한 배당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고용률은 조금 좋아지는가 싶은 지수가 나오는데 청년 실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MSCI, 우리 한국 증시가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느냐를 가리는 곳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는 지금 수사의 칼날에 아주 정신없는 상황인데 총수그룹 일가에 배당금이 나왔는데 상당하다고요? 네, 이 재벌에 대한 정보를 집계하는 한 사이트 자료를 보니까 10대 그룹 총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상장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1조 4,61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단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었는데요. 5년간 받은 배당금이 6,811억 원에 달했고요.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고 3,06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각각 1,604억 원, 1,023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가장 배당을 적게 받은 총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는데요. 29억 원에 그쳤습니다. 자, 10대 그룹 총수들 이 정도인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떻습니까? 총 412억 원 배당금을 받았는데요. 매년 보니까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69억 원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109억 원으로 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5년 새 6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액만 집계를 한 거라서 비상장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액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실제 챙긴 돈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상상도 안 되는 금액과 달리 청년층은 정말 이 저렴한 알바에 더 힘든 상황인데 취업 상황 나왔죠? 네, 오늘 통계청이 5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실업률이 9.7%, 이거는 작년 5월보다 0.4%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지난 3월이나 4월보다는 낮아졌는데 5월만 놓고 보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 고용 통계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매년 같은 달과 비교를 하는데 올해 2월부터 매달 역대 같은 달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청년층 고용률은 실업률 말고 고용률은 42.7%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5월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입니다. 네, 고용률이 높아진 거는 좀 좋은 소식 같긴 한데 실업률도 따라 오른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한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률도 올라갔는데 또 실업률도 같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변화 때문일 것 같습니다. 15세부터 29세 청년층에 대한 실업률 조사인데요. 여기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좀 제외한 실업률이기 때문에 해외와 다릅니다. 자, 연결됐는데요. 이 고용률도 높아지면서 실업률도 같이 높아졌다.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에 취업자 수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실업률은 구직 활동에 나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거라서 네. 이 산정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모가 작아지면서 고용률이 상승하는 구조고요. 실업률이 올라간 거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자리를 얻은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겁니다. 네. 자, 청년층 일자리 사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5월 취업자 수는 2,645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6만 1,000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올해 3월 3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4월과 5월 두 달 연속 20만 명대에 머물렀는데요. 고용률은 61%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전체 실업률은 3.7%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 준비자나 입사시험 준비생,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 체감 실업률은 10.8%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 5월 11%보다는 좀 낮아진 거긴 합니다. 이 특이할 만한 점은 경남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건데요. 네. 이 지역에 조선 업체들이 좀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률 3.7%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운업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내놓은 자구책을 실행에 옮기면 하반기에는 이 고용시장 한파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습니다. 네,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자, MSCI, 낯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발표되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냐,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가 글로벌 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인데요. 네. 여기서 6월에 연례 국가 리뷰를 매년 합니다. 이 선진시장 지수와 신흥시장 지수,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 지수, 이런 것에 어떤 국가를 새로 넣고 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요. 올해 국가 리뷰에서는 과연 중국의 A 증시가 이머징 증시에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한국 증시가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포함될 것인가였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불발됐습니다. 한국이 선진 증시에 편입될 것인가를 두고 기대가 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죠? 네, 지금 사실 한국 증시는 신흥시장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먼저 관찰 대상국에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예비 후보인 셈인데요. 한국은 2008년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매년 이번에는 선진 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매년 고배를 마시다가 지난 2014년에는 아예 이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습니다. 이제는 좀 눈높이가 낮아져서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요. 올해에도 포함되지는 않았고요. 이유로는 원화 환전성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에 좀 제한이 있고, 또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서 이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좀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용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 뉴스 중에서 탑은 어떤 것으로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사정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생산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일자리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구조조정까지 가세하면서 고용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청년층 실업률이 5월 역대 최고라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일자리 뉴스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2대12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예,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과 결정,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단기간에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의 이익과 또 경제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역시 그 화두에 올랐습니다. 공기업이 전담하던 전력, 가스 이런 것들을 민간에 개방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독점 구조를 깨고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라는 목적은 수긍이 가지만 요금이 인상되거나 자칫 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고 대책은 없는지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정부 발표 들으셨죠? 예. 예,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 즉, 이 관련된 주식도 상장을 하고 여러 가지 오픈하겠다. 이런 방침 내놨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이런 에너지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요번 발표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중심이 돼서 판매하던 그런 이제 전력이나 가스들이 이제 완전히 민간으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첫 단계를 지금 밟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간 사업자에게 전기를 판다? 이 얘기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사실 뭐 소규모로 이 풍력 발전이나, 태양열 발전을 해서 한전에 판매하긴 하는데, 네. 민간에게 판다? 이건 좀 아직은 낯선 개념입니다.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이 이런 모든 통신 사업들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제 통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전기도 과거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전부 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던 것이 이제 민간 업체들이 이제 일반 가정에까지도 이제 전기를 판매되는 이런 것이고요. 사실 실제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일부 민간 업자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민간 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판매 사업만 하는 겁니다. 마치 통신으로 얘기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존 업체들의 그 회선을 빌려서 쓰는 것처럼 네네. 이제 일종의 그 전기를 사는 사람들을 모집만 하고 실제 전기 생산은 다른 데서 한 거를 이제 가져다가 파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되고 또 한전 같은 경우에 상장이 되고 이러면 이 결국은 뭐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이제 좀 네. 너무 민간의 논리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 계속 또 민영화 걱정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51%가 넘는 건 아닙니다. 즉 소유는 그러면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맞지요. 네. 하지만 이게 조금씩 이제 민간에 팔면서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높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은 100% 이제 한국전력이 그 주식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상장하는 것, 주식을 내놓는 거니까요. 네. 따라서 어쨌든 정부의 방향은 민영화를 향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전력을 민간에 개방한다. 언뜻 보면 이 굉장히 안보와도 연결돼 있을 것 같다라는 걱정도 되는데 네.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도입되면서 초창기에는 요금이 내려가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요금이 올라가고 또 이 네. 서비스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좀 이용의 제한성도 생기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실제로 이미 이렇게 이제 민간에게 전력 판매업을 이제 넘긴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처음에는 마치 그 요금이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고 요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이 싼지 비싼지도 알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 좋은 예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통신 요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통신 요금을 다 이제 합쳐보면은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 가스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본 공공재인데요. 물론 이게 고유가 시기에 뭐 장기 구약을 맺어서 현물 시장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시장에 개방하면 더 좋아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앞서 네. 제가 전제를 달았지만 공공재라는 게 조금은 부담되고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네네. 될까요? 일단은 뭐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민간 기업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금을 내지 못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거는 네. 뭐 굉장히 분명한 이유일 것이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 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가스를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다 한꺼번에 구입을 했다는 거죠. 즉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민간이 경쟁하게 되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사오는 가격이 양을 적게 구입하다 보니까 더 비싸게 사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 그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단순한 얘기가 실현될 거다. 예, 지금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 한국, 네. 멕시코, 이스라엘 3개 나라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현상인가 좀 우려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사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전력산업 민영화를 하려고 추진을 이제 과거에 진행을 했었고요. 네. IMF 직후에 이걸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전력 민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어서 그 사업이 중단됐던 겁니다. 사실은 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논의가 많지만 저는 그 중에 한계는 이것을 이제 공기업 시스템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절대적으로 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전력 소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한 상태로 우리도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가자. 그러면은 이제 남들처럼 전기요금이 다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네. 하지만 뭐 개방을 또 주장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다를 겁니다. 뭐 정당한 경쟁 또 서비스의 향상 이런 것들을 항상 내세우고 있는데 영국 사례가 좀 재미있더라고요. 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전력 시장이 개방되면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입니다. 영국은 뭐 전력산업 민영화를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곳이고요. 뭐 여기는 이제 계속 전기요금을 못 내니까 먼저 선불로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안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누구나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게 전기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판매를 하는 새로운 시장 창출을 통해서 그쪽에 좀 뛰어들게 되는 일부 대기업들에게 이윤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크게 다르지 않은 전기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냐.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반대되는 사례 하나가 소개됐습니다. 일본은 원래 살인적인 전기세로 유명한데요. 네네. 이 일본의 미야마시 같은 경우는 이 규슈 전력보다 낮은 전기료를 이 자유화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다. 즉 가격이 인하된 사례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뭐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사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게 단순하게 그 현재 전력 판매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 싼 전력 가격을 가지고 이 재생의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좀 환경적으로 석탄이라든가 핵발전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것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력 판매업만 열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은 중간에 이익만 보고 환경적인 문제의 피해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장단점을 봐야겠지만 이 공공재라는 부분은 조금 뭐 공공재고 싸기 때문에 펑펑 쓴다라는 논리도 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논리고요. 물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끝으로 석탄공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뭐 몇천 %고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네. 이 정부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칼을 대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연탄을 써셔야 되는 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뭐 바우처라든가 연료를 전환하거나 이런 것이 돼야 될 거고요. 연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동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지금 연탄 소비하고 있는 저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화훼 농가라든가 또는 상가에서 여러 가지 뭐 연탄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저소득층과 상관없는 그런 데들도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석탄이 굉장히 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사실은 대값을 받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뒤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혼란이 더 큰 거 아니었느냐. 따라서 저소득층 연탄 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거는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 있는 가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점점점 에너지를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히 민간 개방하겠다, 시장 개방하겠다라는 1차적 단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에너지라던가 다양한 방식의 2, 3단계가 있다면 좀 더 국민들이 설득될 거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였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경제수사대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길잡이인데요. 지난주에는 과감히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 소개해 줬고요.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는 검찰을 사칭하더니 이번엔 금융회사를 사칭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SC 스탠다드 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일전에는 그 본인이 금융회사 직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금융회사 직원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저도 언뜻 지금 김범수 팀장께서 말해주신 SC 스탠다드 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이런 회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거든요. 없는 회사인가요? 사실은 없습니다. 이 SC 저축은행은요, SC 금융기주회사의 자회사였는데 작년 1월달에 그 JT 저축은행에 매각돼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제일저축은행도 2011년에 영업 정지가 돼서 현재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람저축은행도 과거에 그 보람은행이 있긴 했지만 그 현재 이 보람저축은행은 없는 유령 금융회사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보면 진짜 회사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기를 쳤습니까? 네, 우선 SC 저축은행 사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30대 여성인데요. 이 사기범은 제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문자를 보냈고요. 이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네. 이 사기범은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고 보증료 15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피해자가 또 혹시 돈을 미리 입금만 받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네. 회사 정보를 물으니까요. 사기범이 SC 스탠다드 저축은행이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피해자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SC은행 상표도 보이고 상품 안내 정보 등이 보이니까 이 SC 저축은행을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오인해서 사기범의 계좌로 보증료를 송금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 사기범이 거래 실적을 쌓아서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요. 사기범이 이 피해자 계좌로 자금을 입금시키면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네.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본인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네. 송금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보증 나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대출 사기임을 알고 금감원에 제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돈 15만 원 보증료도 떼었겠지만은 뭔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게 또 얼핏 생각하면 그 피해자 돈을 송금한 게 아니라 사기범이 입금해주는 돈을 그냥 단순히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그 자금 인주체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피해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네네. 금융 거래 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이 은행도 그렇고요. 제일저축은행 또 이런 은행들은 존재하지 않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믿게 한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실제 OSB 저축은행이라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사기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또 제일저축은행을 사칭해가지고요. 네.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 OSB 저축은행을 사칭했는데, 네네. 예, 그 사기범은 그 제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명함까지 그 동봉을 해서 네네. 그 피해자 휴대전화를 전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OSB 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대표 전화번호와 회사명만 제일저축은행으로 변경하고요. 네네. 나머지는 그 실제 OSB 저축은행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홈페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복제하거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의심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SC 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금융회사지만 일반 국민으로서는 사실 오인하기가 쉽거든요. 네. 더군다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 현재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이나 영업점이 그대로 소개돼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바로 그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이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실제 해당 금융회사가 존재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혹은 정식 등록된 모집인인지 여부를 반드시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자, 복잡한 구조로 계속 이런 사기범들이 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만 요즘 유행어기도 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또 확인만이 여러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배임죄인데요. 5264님은 삼행시까지 보내주셨네요. 4343님 배임죄입니다. 박상인 교수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하셨고요. 7412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정말 뿌리 뽑을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